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에센셜 오일 케미스트리,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 그 성분들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7번째로 살펴볼 화학 성분은 케톤입니다. 케톤은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입니다. 케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 꼭지점에 아무것도 표기가 안 된 이 부분은 C, 탄소가 생략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화학 구조식을 쓸 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케톤은요, C와 이 탄소와 O, 산소의 이중 결합을 가진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케톤의 안전성, 우리가 케톤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케톤은요, 우리가 신경독성, 간독성에 주의해야 되는 성분이거든요. 케톤의 종류 중에서도 특히 캠퍼나 튜존 성분들은요, 신경독성이 일정 용량을 초과했을 때 나타난다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련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독성 같은 경우는요, 간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급성 간염 같은 거죠. 그런 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간독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간에서 이 케톤이라는 화학 성분이 분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간에서 우리 몸에 이제 필요 없는 다 쓰고 남은 노폐물들을 분해를 해서 지방으로 된 거는 담즙을 만들어서 담즙의 형태로 분비를 하고요. 담즙 우리가 쓸개즙이라고도 하죠. 쓸개즙의 형태로 분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수용성이면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게 분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용성 중에서도 수용성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또 최대한 수용성으로 바꾸어서 웬만한 건 소변으로 배출시키도록 해주는 게 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캠퍼 성분이나 튜존 성분들은요, 나 분해되지 않고 여기서 좀 더 놀다 가면 안 돼? 이렇게 저항하는 애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케톤의 분자 구조, 화학 구조를 봤을 때 이중결합이 있었죠. 탄소하고 산소가 두 손 꼭 잡고 있어요.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 조금만 더 같이 놀게 해줘. 이러니까 간에서 아무리 안 돼. 너네 이제 떨어져서 서로 제 갈 길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저항을 하니까 버티고 버티니까 간이 일하는 게 쉽지 않겠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간에 무리가 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독성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간에서 이런 노폐물이나 독소가 분해되어서 배출되는 작용들에 대해서는 소화기계 아로마 세라피 3번째 시간에 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클래스를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에서는 이 부분 기억해 두세요. 캠퍼나 튜존 성분이 함유량이 높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요, 신경독성과 간독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독성과 간독성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이 캠퍼 성분과 튜존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적정 용량을 적정 기간 내에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많은 용량을 나는 효과를 한꺼번에 많이 빠르게 보고 싶어 해가지고 과도한 용량을 사용을 하면은 바로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이만큼이에요. 어느 정도로 희석해서 썼을 때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라는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 가이드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런 신경독성이나 간독성이 있는 물질들은요. 그 농도를 안전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과 함께 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너무 장기간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꾸준히 사용을 해 주면 바로 이런 신경독성이나 간독성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사용을 해 주는 게 또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시고 아로마 세라피를 일상에 적용하시면 아주 건강한 그리고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영위하시는데 아로마 세라피가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케톤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전에요, 먼저. 제가 간독성 작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경독성 작용은요, 이거는 제가, 다른 신경독성이 있는 화학성분을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짚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뉴런이 있어요. 신경세포가 있고요. 지금 여기 이 신경세포에 연결된 뭔가 촉수 같은 것도 다른 인접해 있는 신경세포들, 다른 뉴런들이에요. 그래서 뉴런과 뉴런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어떤 신호는 적당히 전달이 될 때까지는 계속 촉진되는 작용이 일어나요.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뇌의 활동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할 수도 있고요.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글루타메이트가 적절히 분비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메이트랑 요 가바도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이 글루타메이트, 가바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에센셜 오일 케미스트리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하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클래스가 처음이시라면요. 이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아로마 세라피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글루타메이트는요. 신경계의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리고 가바는 신경계의 작용이 너무나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요. 얘가 막 너무 흥분해서 날뛰고 있을 때 얘를 진정시켜주는 거, 신경계의 작용을 완화해주고 억제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가바예요. 그래서 주로 이 가바에 작용하는 이게 어떤 걸까? 거기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거든요.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 수면제, 진정제, 안정제에 쓰이는 약물이에요. 바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는 게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이 신경 독성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 신경 독성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갈게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뉴런이 그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데 얘가 균형 잡힌 상태로 적절히 신호를 보내줘서 적당하게 활동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바는 너무 흥분해서 날뛰는 애를 잠재워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억제해 주는 거, 진정시켜 주는 거라고 했죠. 바로 그런 상태예요. 신경 전달이 너무나 과도하게 계속해서 세게 오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막 흥분해서 미쳐 날뛰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런 경련이 일어나는 상태에 뭔가 신경계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상태로부터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런 염화이온이나 나트륨이온이나 칼륨이온 같은 이온들이 드나드는
이온 통로거든요. 네. 이 이온 통로들을 열고 닫으려면요. 얘네가 여기 누가 왔다고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에요. 얘네는 열쇠를 딱 꽂아야지만 문이 쫙 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열는 열쇠가 가바, 글루타메이트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여기가 지금 이게 세포막이고요.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 위쪽이 세포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이 신경세포, 뉴런의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 안으로요, 글루타메이트가 문을 열어서 나트륨이 들어오면은 이 뉴런이 전원이 켜지는 거예요.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용,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바가 여기 문에 딱 결합을 해서 전원을 켜면요. 이번에는 염화이온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이 세포 안은요. 전원이 꺼져 있는 안정된 상태일 때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전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전압이 양전하 쪽으로 올라가야지만 전원이 켜지거든요. 최소한 0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염소가 들어오면, 염화이온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염화이온 뭐예요? 음전하잖아요?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양이온은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칼륨은요. 그러면 이 세포 안은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떨어지겠죠. 전압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은 얘는 활동을 더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바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쉬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더 푹 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경 전달이 너무 과도해서 신경세포들이 막 미친 듯이 날뛸 때 얘네들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가바의 작용이요. 이 가바가 일을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경세포가 너무 막 흥분해서 미친 듯이 날뛸 때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다가 뭔 일 나겠어. 하면서 우리가 경련 발작이 일어나거나 이 신경세포가 망가지기 전에 가바가 나와서 그거를 딱 막아서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건데 무엇이 이 가바의 작용을 막아버려요. 그럼 신경세포는 계속해서 글루타메이트의 작용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요. 점점 더 미쳐 날뛰는 상태, 광란의 상태로 빠지겠죠. 그러면서 경련이 경련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독성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경독성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건요. 이 가바를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서 신경독성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케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케톤은요, 지금 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성분들은요, 아주 대표적인 성분들, 그리고 그 작용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아로마 세라피에서 경험적으로 많이 입증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화학 성분에 들어가는 종류들은 더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여기서 4개만 살펴볼게요. 케톤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은 캠퍼, 맨손, 튜존, 버베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독성, 간독성을 유발하는 게 바로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캠퍼와 튜존이라고 했죠. 여기 그림은요, 이 화학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화학 성분들의 작용을 대표 작용으로 하는 그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들이 이 화학 성분들의 작용을 대표 작용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좀 연결시켜 봤어요. 캠퍼는요, 혹시 이 식물 캠퍼랑 버베논이랑 똑같이 있어요? 이 식물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그림인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바로 로즈마리예요. 그래서 캠퍼가 들어있는, 그리고 버베논이 함유된 대표적인 식물이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캠퍼는 로즈마리 말고도요. 세이지, 스파이크 라벤더, 라반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로즈마리나 스파이크 라벤더 같은 경우는요. 특히 호흡기계 감염이 있을 때, 호흡기계 증상이 있을 때 쓰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케톤 중에 캠퍼가 하는 작용이요. 바로 그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소는요. 이거 비슷한 성분이 있었죠. 우리 테르펜 알코올에서 살펴봤던 맨솔이 맨손 이 끝에 글자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맨솔도 페퍼민트에 주로 함유된 성분이었는데요. 맨손 성분도 페퍼민트에 주로 함유된 성분입니다. 그리고 제라늄에도 일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튜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튜존 성분도 신경독성, 간독성에 아주 주의해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그림은 세이지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이지의 모습과 좀 비슷한가요? 튜존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세이지, 튜자, 워무드, 텐시어. 근데 이 중에서요, 튜존 성분이 워낙에 그 주위에서 써야 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아로마 세라피에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 중에서는요. 세이지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에 속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튜자나 워무드, 텐시 같은 경우는요. 아로마 세라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에센셜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버베논이요. 네. 버베논이 함유되어 있는 버베논의 작용이 주작용으로 발현이 되는 에센셜 오일은요. 로즈마리, 프랑킨센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화학 성분들이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작용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에센셜 오일에 함유된 화학 성분들이 웬만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런 작용은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게 바로 항균 작용, 항염 작용이에요. 물론 이 케톤 성분도요. 항균 작용, 항염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른 화학 성분들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케톤이 특별히 잘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케톤이 특별히 잘하는 게 뮤코리틱이에요. 이거는 점액 분비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점액 용해 작용이라고도 흔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드 힐링이요. 상처를 치유해주는 작용도요. 케톤 성분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헤파틱이요. 간세포 재생을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 캠퍼나 튜존 같은 케톤 성분들이 간 독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화학 성분들인데요. 또 얘네들이 한편으로는 간세포 재생을 촉진해주는 작용도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재미있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케톤의 작용으로 세다티브, 진정작용과 아날제직, 진통작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앞에 이 케톤이 가장 잘하는 일이요. 다른 화학성분도 다 하는 일 말고요. 케톤이 제일 잘하는 일, 뮤코리틱, 운드 힐링, 헤파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코리틱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실 뮤코리틱이 점액 용해 기능인데 우리가 뮤코리틱 하면은 흔히 목에 가래 끼고 답답할 때 그거 잘 배출시켜주고 가래가 좀 덜 끼게 해주고 그런 작용을 바로 떠올리거든요. 근데 물론 호흡기에 작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호흡기뿐만 아니라 점액을 분비하는 이런 점액 분비 조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에 적용이 되는 그런 프로퍼티이기도 해요. 이 뮤코리틱은요. 그런데 케톤 성분이 주로 이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 조직에 작용해서 그 균형을 잡게 해주는 건요. 호흡기하고 비뇨 생식기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호흡기의 예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기도예요. 여기 안에 이게 튜브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 안에 부분이요. 바로 어 기도예요. 기도. 코랑 입이랑 연결되어서 우리가 숨을 쉬면 코로 숨을 쉬든 입으로 숨을 쉬든 기도를 통해서 목으로 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폐까지 산소가 들어가고 또 폐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 기도. 에어웨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고, 마우스가 네, 여기. 이 화살표 보이시죠? 기도 통로가 여기고요. 근데 이게 건강한 상태예요. 아무런 염증이나 뭐 감염이 없이 아주 깨끗한 기도 상태예요. 그런데 염증이 생겨버렸어요. 이 브론키는 기관을 얘기해요. 네, 기도에 보면은 기관이 있고 폐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 거기에 이제 기관지가 있잖아요. 바로 기관의 상태를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기관지염에 걸린 상태예요. 기관에 염증이 생긴 상태죠.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의 차이점 뭘까요? 이거 너무 눈에 확 띄어서 뭔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이 기관지 점막 부분이요, 빨갛게 돼 있죠. 뭔가 이렇게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선 잘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점막이 부어요. 부어오르고 또 이 점막의 점액 분비 세포에서 점액을 더 많이 분비해내게 됩니다. 사실 이 점액이 평상시 하는 역할은요, 이 공기 통로로는요, 별의별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어느 순간 숨 쉬면서 훅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고 자극성 뭐 기체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 필 때 들어오는 그런 자극성 물질들이겠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난 곳에 있을 때 막 들이마시는 그런 유해가스, 이런 것도 자극성 물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어쩌다가 내가 숨 쉴 때 기도로 훅 들어와 버리면은 걔네들이 여기 점막세포를 건드리지 못하게 이 점액이 분비돼서 얘네들이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 같은 데를 랩 씌워놓는 것처럼 이 점액이 점막에 딱 랩을 씌워놓은 상태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이제 바깥으로 배출해야 될 때요. 너무 미세한 물질이면은 우리 청소할 때도요.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건 잘 안 쓸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미세한 물질을요. 이 점액이 반죽하는 그 액체가 되어 가지고요. 그 미세한 물질을 반죽해서 조금 청소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서 잘 배출될 수 있게 해주는 작용을 또 이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점액은요, 어떤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불청객이 들어와도 걔네들을 막아내고 걔네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염증 상태가 되면은 좀 적당히 분비되어서 그 일만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그런 우리 침입자들을 바깥으로 뭉쳐서 내보내는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나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도 놀라서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점막이 부으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이 공기 통로가 좁아지는데 거기에 이 뮤커스, 점액질까지 막 분비가 되니까 이 좁은 공간에 점액질이 가득 차서 숨쉬기가 더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목이 답답하고 가래가 꽉 차 있어 불편해 숨쉬기 힘들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게 좀 더 지나치게 되면은 이제 천식 발작처럼 완전히 호흡 곤란 상태로까지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뮤콜리틱은요, 이런 상태, 뭔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에서요, 이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과잉 반응하지 않고 좀 이렇게 진정을 해서 적당히 지금 들어온 이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이 뮤커스 점액을 분비하도록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흡기뿐만 아니라 비뇨 생식기에서도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염증이 있을 때는 정말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 점액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케미스트리, 에센셜 케미스트리 각각의 그 화학 성분들을 볼 때도 몇 번 나왔던 물질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케톤의 주요 작용, 케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이 세포에 이 세포가 하는 일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요.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의 이름은 고블렛셀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요. 고블렛셀이 여기 있죠. 이거 고블렛셀을 우리말로 하면 술잔 세포예요. 여러분들 고블렛잔 아시나요? 네, 되게 우리 디저트 먹을 때 보면은 디저트나 칵테일 마실 때 보면은 나오는 잔인데 와인잔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생긴 그런 잔이거든요. 그래서 그 잔처럼 생겼다고 해서 진짜 그 잔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이 모양 보세요. 그래서 이게 고블렛셀이 된 건데 우리말로는 그냥 술잔 세포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 알갱이 보이죠? 이 안에 점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액의 주요 성분은 바로 뮤신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뮤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점액질을요, 이 고블렛셀이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 점액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점막 세포를, 점막 조직을 덮고 있죠. 얘네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덮어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실리아라는 건 섬모인데요. 이 섬모가요, 여기 이물질이 뭔가 들어와요. 그럼 이 섬모가, 우리 폐가 있는 방향, 우리 몸 안쪽에서 바깥쪽이요. 네, 입이랑 코가 있는 쪽으로 이물질을 빗자루질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쓸 때, 이게 빗자루질을 할 때 미세한 물질들은 잘 안 쓸리니까 걔네들을 또 요 점액질이 반죽을 해가지고 좀 큰 덩어리로 만들어 잘 쓸릴 수 있게 만들어줘서 이 실리아, 섬모하고 뮤커스 점액이 서로 협동 작업을 통해서 우리 기도로 들어온 이물질들을 배출시켜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래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고블렛셀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점액을 분비를 해요. 숨쉬기 불편해질 정도로. 목에 가래가 끓어서 답답할 정도로 너무 많이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꽉 찬 상태가 되면은 이 섬모가 좀 빗자루질을 해서 쓸어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잘 빗자루질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막 잔뜩 쌓여 있을 때 빗자루를 열심히 쓰려고 하면 진짜 힘 너무 많이 들어가죠. 막 낑낑대면서 있는 힘을 다 줘가지고 그거 쓸어야지 겨우 쓸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액질이 잘 분비가 안 되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액세포하고 염증하고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6번, 레퍼런스 6번에 있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이 클래스 소개에 다 번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궁금하시면 그 논문의 제목을 그대로 구글 창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논문에 보면요. 염증 상태가 만성으로 됐을 때 장기화되면요. 이 점액을 분비하는 고블렛셀, 술잔 세포의 숫자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술잔 세포가 폐로 가까이 가면 술잔 세포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거든요. 폐 안쪽에 점액질이 분비가 되면 걔는 배출하기가 힘드니까 폐에 점액이 쌓이면 곤란해지죠. 오히려 걔네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물질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로 가까이 갈수록 고블렛셀은 줄어드는데 염증이 만성화되면요. 이 기도가 어떻게든지 몸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 세포 나 하나로는 부족해. 좀 더 만들어줘야 돼. 점액을 다른 애들이 같이 좀 분비를 해줘야 돼 하면서 이 고블렛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액을 분비하는 고블렛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액도 더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렇게 점액이 기도를 꽉 채우는 그런 악순환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고블렛 셀의 작용을 조절해 주는 게 케톤이라는 화학 물질이 하는 주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블렛 셀이 점액 분비를 너무 심하게 하지 않도록 조절해 줌으로써 우리가 가래가 끓어서 불편하거나 기도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거나 하는 증상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어느 정도 염증이 진행될 때까지는요. 이 고블렛셀이 늘어나면서 숫자를 늘리면서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요. 이게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이렇게 열심히 내가 방어를 하는데도 이물질이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세포가 아예 이 조직이요. 변신을 해버려요. 섬모도 없애버리고요.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도 다 없애버리고 여기 벽돌처럼 단단한 세포들로 딱 만들어버려요. 아, 몰라, 나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라도 살고 봐야겠어 하면서 딱 자기만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세포, 중충평평 상피세포라는 형태로, 벽돌이 쌓여진 형태로 아주 튼튼한 조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폐야, 미안해.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노폐물을 쓸어주는 섬모도 없어지고 노폐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점액을 분비하는 고블렛셀도 없어지니까 이물질이 다이렉트로 폐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폐에서도 물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면역 기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1차적으로 걸러주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 이물질들을 침입자들을 패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블렛 셀의 작용을요,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건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케톤 성분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wound healing, 상처 치유를 촉진해주는 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슈나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버러스팅 에센셜 오일에 함유된 디케톤 성분이 상처 치유 작용을 한다. 제가 앞에 이 케톤의 주요 화학물질 중에 디케톤은 거기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이 디케톤이 근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처 치유에서요. 그리고 디케톤이 주로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이 에버라스팅이에요. 지금 제가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그 식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 여기 사진으로요. 이게 국화과의 식물인데요. 국화과의 식물들이 이런 항알레르기 작용도 뛰어나고 그리고 상처 치유를 해주는 작용도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버라스팅은요, 상처 치유에 특히 효과가 좋은 그런 에센셜 오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버라스팅은요, 이름이 좀 몇 개 있어요. 혹시 에버라스팅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더라도 이모테라 그리고 헬리크리썸 이런 이름은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이 세 개 다 똑같은 에센셜 오일이에요. 네. 이름이 세 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인지 그 기전을 좀 볼게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건요. 여기 뒤에 번호들이 계속 쭉 있죠. 7번, 8번, 2번. 네, 제가 연구 논문들을 가지고 이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작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부터 보면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의 상처 치유, 그리고 상처만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흉터가 난 조직도 재생이 되도록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디케톤 성분이 주요 작용을 하는 성분이라고 슈날벨트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디케톤 성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테르펜, 그리고 테르펜 화합물 같은 에센셜 오일이 지닌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상처 치유 효과, 흉터 조직 재생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요. 에버라스팅도 우리 식물들은요. 자기가 자라는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서요. 똑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화학 조성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란 에버라스팅을 가지고요. 화학 성분들이 차이가 나는 이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들이 이 상처 치유와 흉터 조직 재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나? 다 비슷하게 작용하나? 그걸 비교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디케톤 성분만 특별히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런 상처 치유나 흉터 조직 재생이 더 잘 되더라. 이렇게 안 나온 거예요. 디케톤 성분도 적당히 들어있으면서 테르펜이랑 테르펜 화합물도 어느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어야지 그때서야 이 상처 치유, 흉터 조직 재생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에센셜 오일이 가진 그 에센셜 오일이 치유하는 그 힘이 가지는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어떤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이 성분이 무엇을 하는가를 검증하려면은 그 성분 하나만 추출해 가지고 그걸로 다양한 실험 조작들을 통해서 그 효과를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에센셜 오일은 물론 그 화학 성분이 가진 효과 때문에 에센셜 오일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한 성분이 실험을 해 보니까 한 70의 효과를 내요. 그런데 부작용도 그에 못지않게 한 30 정도가 나타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그 자체를 쓰면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한 1, 2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데 효과는 또 70보다 더 많이 나타나요. 한 90 정도로 나타나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바로 그거를 이 7번의 연구 논문에서도 연구를 해 보니 '진짜 그렇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그래서 이 상처 치유, 흉터 조직 재생이라는 게 어떤 기전으로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걸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이것도 같은 7번 논문에서 정리된 내용이에요. 항균 작용과 항염 작용이요.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작용. 이거는 상처니까 주로 세균의 작용이겠죠. 세균의 작용을 억제하면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과 함께 혈종이 소멸되도록 촉진시켜주는 작용, 그리고 섬유와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작용이 이게 함께 일어나면서 상처 치유가 더 잘 되게 해주더라, 흉터가 덜 지게 해주더라 라고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혈종이라는 게 무엇인지, 섬유화라는 게 무엇인지, 이거는요, 제가 바로 뒤에 상처 치유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거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요. 이거는 이제 2번 논문이에요. 다른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8번 논문하고 2번 논문이요. 상처 치유 과정에서 과도한 콜라겐 생성을 억제해서 상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준대요. 여기 과도하게 콜라겐이 생성되는 거. 이 콜라겐이 생성되는 작용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섬유화 작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게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디케톤 성분이요. 이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이요. 그래서요. 이게 바로 켈로이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해 주는 거랑 연결되는 작용이에요. 흉터가 너무 크게 지지 않게 억제해 주는 작용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말은요.
섬유화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요. 콜라겐이 너무 많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생성이 되면은 그게 켈로이드가 되고 너무 큰 흉터가 되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이요. 바로 켈로이드가 생기는 거, 흉터가 너무 커지는 거를 억제해 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상처 치유 과정에 대한 그림을 좀 볼게요. 이거 우리 피부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피더미스요. 네. 상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고 네. 그 아래 피하 조직이 있고 여기 혈관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요. 뭔가 찢겼어요. 어디 뭐에 못 같은데 못은 너무 잔인한데요. 어디에 그냥 이게 긁혔다고 할까요? 어디에 긁혔는데요. 이 진피 부분까지 푹 살이 파여버렸어요. 이거 지금 살이 파인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여기로 이제 그림에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혈관이랑 연결을 안 시켜놨는데 혈관이랑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지 여기서 뭐 피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혈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 혈관이 여기 이렇게 찢기면서 혈관까지 찢겨졌어요. 혈관까지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혈관에서 이제 피가 줄줄줄줄 여기로 막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피가 나는 상태에서 출혈을 멎게 해야 되잖아요. 혈관에서 혈액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가요. 이 혈관에서 혈액 응고 인자가 여기로 모여들어 가지고요. 이쪽에 찢겨나간 이 혈관을 막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 부분도 이제 이쪽으로 혈액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출혈이 계속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막는 일단 뚜껑을 임시로 막을 수 있는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혈액 응고 인자에 의해서 여기 응고작용이 일어나고 딱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막아야지 이제 안전하게 딱 봉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딱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이 찢겨진 상처로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막 이제 신난다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제 화학 매개체들이 분비가 돼요. 히스타민 같은 물질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촉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백혈구들도요, 이 혈관에서 쑥쑥 빠져나가서 여기에 침입한 침입자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어쨌든 상처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혈액 응고인자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여기 이제 마개를 형성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새살이 돋아야 되죠. 원래의 세포들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래의 세포들로 채우려면은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세포들은요, 세포 분열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2배로 불리잖아요. 그런데 세포 안에 세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분들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필요한 영양소들을 이 혈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임시로 막아놓은 이 부분에 혈관들이 쭉 다시 새로 만들어져요. 네, 손상이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혈관들이 만들어져서 여기로 이제 집중적으로 혈액을 보내줍니다. 산소와 영양성분들을 보내줘요. 세포가 재생할 수 있는 재료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은요. 상피세포가 이제 점점 세포 재생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들이요. 여기 응고됐던 딱딱한 딱지가 위로 이제 올라와서 남게 되는데요. 그거를 과립조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쉽게 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지가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딱지가 앉았는데 그게 답답해서 뜯었더니 그 안에 새살이 다 돋지 않고 다시 피가 나게 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근데 이게 새살이 완전히 다 돋은 다음에 딱지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될 때까지 이 과립조직 딱지가 계속 보호해주는 뚜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딱지가 앉아있는 그 밑에는 점점점 이제 이 혈액을 공급받고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상피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이 되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새로운 세포들이 여기 이렇게 꽉 차 있던 이 딱지들을 점점점 없애고 그 부분을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 밑에 부분은요, 이 딱지 부분은, 이 딱지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혈액이 응고되어 있는 덩어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섬유소들이 여기에 이렇게 얼기설기, 모여가지고 섬유소하고 단백질 성분으로 된 실이 이렇게, 구멍이 난 천을 바늘로 꿰매듯이 이 부분을 그렇게 바느질 해주는 작용, 예, 섬유소라는 천을 덧대서 바느질해서 여기 메꾸는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혈관이 신생된 이 부분이 여기.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이 섬유소하고 그 단백질 실로 다시 메꿔지는 부분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피세포가 세포 재생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이 윗부분까지 다 차게 되면은 이제 딱지가 떨어지고, 예, 깨끗하게 낫는 거죠. 근데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 보면은 그 세포 재생이 돼서 상피 조직이 다시 차오르긴 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색깔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반질반질하면서 좀 탄력도 떨어지고 뭔가 다른 데랑 차이가 나는 그런 피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흉이 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흉이 지게 되는 게 여기 아랫부분에 이제 진피 부분에요. 섬유소하고 단백질로 된 그 실이 이 부분을 꿰매면서 그게 여기에서 딱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상피 조직 이 위에까지 너무 과도하게 섬유소랑 그 실들이 작용을 해서 이 위에 부분까지 꽉 채워버리게 되면은 여기 볼록 튀어나와서 흉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더 막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오죠. 그 켈로이드가 바로 이 섬유 조직이 여기까지 다 만들어지면서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버라스팅이 하는 작용이요, 이런 치유작용을 촉진을 하는데 이 섬유소가 너무 과도하게 여기까지 차오르지 않도록 이 섬유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메꿔주는 이 작용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섬유소를 공급하는 게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 모세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에버라스팅이 이 섬유 모세포의 작용을 조절해 줌으로써 섬유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딱 적당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켈로이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 찾다가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여기 앞에 복잡한 거 안 보셔도 돼요. 이게 바로 섬유 모세포에서 섬유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섬유소가 이거 여기 이 정도 상처면 2개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섬유 모세포가 섬유소라고 말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콜라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섬유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단백질 시리어 프로테인 이것도 이상하게 너무 두껍고 크고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진짜로 이만큼 지면 되는 게 이만큼 크게 만들어져 가지고 피부 위로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그런 켈로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섬유 모세포랑 이 단백질 실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게 적절하게 만들어지도록 조절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에 있는 디케톤 성분과 그리고 테르펜 알코올 성분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용이에요. 케톤의 작용 중에 헤파토 프로텍티브, 이건 간 보호해주는 작용이거든요. 간을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죠. 캠퍼나 퓨존 성분처럼 케톤 성분 중에 간독성을 가진 성분들이 많은데 독성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간을 보호해준다는 이게 웬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바로 여기 예쁜 간의 그림이 있습니다.
주로 간세포 재생을 해준다라고 연구 논문에서 많이 연구해서 밝힌 게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에 보면은 테르펜이랑 테르펜 알코올 말고요. 캠퍼 성분이 또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캠퍼가 바로 우리 앞에서 봤던 이거 간독성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 성분 맞아요. 근데 이 캠퍼 성분이요. 1.8 시네올이랑 알파 피네넨 성분과 상호작용을 하면은, 그리고 이게 이 성분을 어느 정도 농도, 안전한 농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도의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할 때는요, 간 독성을 유발하기보다는 간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촉진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간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서 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안전한 농도보다 더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 쓰면 되겠어 하는데 더 오래 쓴다거나 한다면은 역시나 캠퍼 성분이 가지는 간 독성 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간을 보호하는 작용에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만큼의 용량이 적절해요. 딱 여기까지가 안전한 사용량이에요.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그만큼을 잘 지키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봤더니요. 혈중 중성지방이랑 총 콜레스테롤이랑 유리지방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 얘네들 다 간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간에서는요. 우리가 지방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 지방 성분들이 있죠. 네. 그 지방 성분들을 이제 꿀꺽 삼키면 그게 위로 가서 잘게 부셔져 가지고 소장에서 이제 담즙이랑 췌장액이 분비가 되면서 걔네들이 소화가 돼요. 그래서 암죽 미립이라고 이게 잘게 다져져서 정말 말 그대로 죽처럼 만들어진 그런 입자가 되어가지고요. 걔네들이 소장벽을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이 간으로 가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 간으로 간 그 암중 미립 성분이요. 지방 성분들이요. 이 간에서 걔네들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HDL, LDL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LDL을 만들어서 이제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걸 내보내요. 우리 몸 곳곳에서 작용을 하도록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다양한 그런 심혈관 질환이 생긴다고 해서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 성분 중에 하나예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요. 세포 재생이 안 돼요. 세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성분이죠. 그래서 이 LDL을 이제 혈액 속으로 방출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 곳곳에 이 세포에 콜레스테롤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LDL이 이제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LDL이 이거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데 하면은 HDL이 이 LDL을 데리고 간으로 다시 돌아가요. 너 너무 많이 나왔어. 이제 쟤네들 다 일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HDL이 LDL을 데리고 간으로 돌아가서 분해를 시켜서 담즙으로 만들어서 배출되게끔 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LDL의 농도를 감소시켜 주니까, 혈중 농도를 감소시켜 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다 간에서 하는 작용들인데 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썼을 때 그런 간에서 지방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분해하고 이런 작용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특히 이 캠퍼 성분이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케톤에 해당되는 이 캠퍼 성분이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요. 지금 9번, 10번, 11번 논문에서 밝힌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케톤 성분이 간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케톤 성분이 하는 작용들 대표적인 거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 약과 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똑같은 물질이 어떤 때는 약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적정 용량을 썼을 때는 약이 되는 게요. 그 적정 용량을 넘어서는 순간 독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케톤 성분이 바로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톤 성분이 하는 정말 중요한 작용들을 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처가 났을 때 그게 흉지지 않고 깨끗하게 낫는 거 정말 중요한 작용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몸속에 호흡기에 비뇨생식기 염증이 생겼을 때 점액질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떤 불편한 증상을 경험을 하고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그거를 예방해 주는 거예요. 점액 용해 작용, 뮤콜리틱을 통해서 그거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작용들 중요하죠.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증상이 호흡기계 증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이 케톤 성분이 주는 뮤콜리틱 작용이 필요하기도, 우리 일상에서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간을 보호해주는 작용 또한 정말 중요한 작용이죠. 네, 이런 좋은 작용들은, 이런 좋은 효과는 누리면서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용량이 적정 용량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적정 용량, 적정 농도, 그리고 적정 사용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